연말을 맞아서 특집으로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들 모시고 하우스 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8월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8월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오셔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시장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9월달 이후에 좀 조심하자, 뭐 변곡점이 네. 올 것 같다 그렇게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반만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맞은 것 같고 네. 반은 틀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고 한국은 계속 재미가 없었으니까 네. 지나고 보니까 절반 정도 예상치를 했을 때 맞았으면은 그 누구나 다 맞히거든요. 아, 이렇게 또 겸손하시게. 겸손하시게.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변수들은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네. 혹은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거나 뭐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네. 바닥권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답은요. 우리가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봤잖아요.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6월부터 시작이 돼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됐어요.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도 그쵸, 나오면서, 그쵸.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뭐 유가도 올랐지만 뭐 유가도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뭐 주식시장도 하락을 했는데 4개월 동안에 그렇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회복이 미뤄지면서 나타났던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이 그 이번 3일 동안 한 3일 됐잖아요. 오미크론. 네. 3일 동안에 그 4개월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거의 한 40%가 나왔어요. 어저께까지. 예, 그렇게 변동폭이요? 그렇죠. 주가 하락폭이라든가 유가의 하락폭이라든가 미국 국채 금리 하락폭이라든가 네. 그렇게 보면은 역시 사람들이 빠르구나. 예. 특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영한 거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실 때는 오미크론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델타 변이가 그랬으니까 요 정도로 보면 빠르게 반영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훨씬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델타 변이에 대한 악몽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그거를 이제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뭐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죠. 이제 주말 사이 막 물어보니까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는 네. 2주 동안은 블랙아웃 기간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전염률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이게 델타 변이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번질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중증 환자를 더 내올 것인가가 필요한데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다른 SNS에서 보면은 이제 남아공의 뭐 아프리카의 의사분들은 전염률은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중증 환자는 생각보다는 조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이제 많은 지구촌 국민들이 이제 다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11월 달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되는 75% 들어가고 신흥국은 내년도 2월이면 집단 면역이 들어가는 75% 접종이 돼요. 네. 그렇게 보면은 6월 달에 델타 변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보다는 접종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향은 적을 거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제 네. 침투가 덜 되느냐 더 되느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의 연구원 한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돼서? 네. 내가 바이러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얘네들도 일종의 생명체잖아요. 네, 살아야죠. 그러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인간을 숙주화해서 본인이 이제 진화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의 진화론을 봤을 때 우생종, 이제 우생종이 되는 것들은 보통은 본인들의 이제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숙주를 너무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률은 높이되 치명률은 낮추는 쪽으로 계속 바이러스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도 초기 바이러스보다는 중증 환자가 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일부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지만 네. 인간한테 미치는 그 중증 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일말의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지금 굉장히 큰 그 이슈라서 그쵸. 네네.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냥 안 죽는 거는 지금 뭐 델타 변이도 이제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사망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떨 거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는 5천 명이 넘어섰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은 아니고 델타지만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접종률을 뭐 한국은 80%가 넘어섰는데 돌파 감염이 막 일어나서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봉쇄될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봉쇄가 되면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통화와 재정부양 정책을 통해서 지난해 6조 달러를 썼어요. 네. 올해는 4조 달러를 썼고 이거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2년 동안 쓴 돈이 1경 2천조 원이에요. 이 미국만 이래요, 미국만. 네. 들어보지 못하는 그렇죠. 단위네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매우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간 이유가 정부가 못 버텨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들은 자영업자까지 도와주고 있거든요. 본인들 손해본 금액의 80%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이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 대응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거를 막 막고자 하는 그 교육을 좀 중단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할 텐데 네. 정부가 뭐 셧다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네. 말씀 더 네, 하시겠어요? 말씀해 그런데 주십시오. 이제 입국 제한 검토가 지금 이제 8개국을 하다가 조금씩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것 같아서 네. 입국 제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거나 이런 시그널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걱정할 부분일까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최대한 그 전파를 늦추기 위해서 행동을 할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방역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내수 경기를 다시 막는다던가 뭐 사람들 못 모이게 한다던가 이건 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경제 자체를 약간 얽매는 그런 봉쇄는 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밖에서 들었는데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도 하고 네. 다시 좀 봉쇄할 네.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이제 여쭤봤던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전망해봐야죠. 그렇죠. 네. 연말이라 아무래도 이제 네, 네. 내년엔 어떨까, 내년엔 좀 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분석하신 하우스 뷰는 어떻습니까?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다. 만만치 이게 결론입니다. 않다. 올해도 그랬는데요. 네, 올해도 만만치 올해도 않죠. 만만치 않은데 만만했으면 내년에도요. 좋겠는데. 네. 사실 만만했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 정도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주가가 툭 네. 올랐을 때 만만했었고 네. 올해도 돌이켜 보시면은 6월 달에 3,300포인트 기록한 다음에 네. 쭉쭉 빠져서 지금 뭐 한때 2,800을 뭐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죠.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이제 뭐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희 이제 리서치 본부의 생각은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는 안 좋다. 상반기 그러니까 5월이나 6월경에 주식을 팔자라는 게 저희 뷰고요. 네. 코스피로 보면은 좀 넉넉 잡아서 3,400포인트. 오. 예, 그리고 S&P 500 지수는 5,100포인트. 그 지수대에 도달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줄여주자. 이런 네. 의견들이고요. 뭐 채권 투자 같은 경우들은 내년에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들은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한 번 정도 인상을 해서 1.25 정도 되면은 대출금리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담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하겠죠. 네. 예, 하반기 때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미리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저희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괌 같은데 예약해 놓은 친구들이 이거 못 가겠는데라고 걱정하는데 내년도에 지난 2년 동안 해외 못 나가신 분들 해외 나가실 때 필요한 게 달러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같은 경우들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원화 환산으로 한 1,160원, 70원에서 하셔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원화도 1,2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좀 승부를 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은 금리를 지금 한 번 올리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한국 한 번 올리는 거고 미국은 동결로 보시는 건가요? 미국은 내후년이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네. 경제 파트 네.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에요. 아, 굉장히 지금 시장과는 약간은 좀 동떨어진 네네네. 지금 뭐 네. 지금은 내년에 2번 올리냐 3번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재밌겠네요.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네네. 말씀을 네. 해 주실 거죠.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네. 네. 우리 팀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전망은 이제 개괄적으로 들어봤고 내년에 하반기에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뭔가 리스크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리스크 요인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지. 네. 요즘에 이제 그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회색 코뿔소는 2013년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많이 썼잖아요. 네. 그 백조는 하얀색인데 검은색 백조를 얘기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1700년도만 하더라도 백조는 당연히 하얗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검은색 백조가 나타나면서 검은색도 백조가 그 새가 있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나 사실 코로나 위기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들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냥 당한 거죠. 이제 블랙스완처럼. 근데 이 회색 코뿔소란 거는 회색 코뿔소라는 큰 악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코뿔소가 움직이면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제 위험 요인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리고 저한테 다가올 때는 느끼기도 하죠. 근데 정작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실에 좀 뭐 안주한다고 할까요? 이 악재들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라든가 여기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내년도에는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네. 뭐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뭐 내년도 뭐 10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도 리스크일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주식시장을 크게 위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그쵸.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네. 면밀히 한번 보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게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안 좋은 얘기들 위주로 말씀을 둘 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 블랙스완도 있고 회색 아니요. 코뿔소도 있고 블랙스완이라고 하면은 마치 오늘 나왔던 뭐 그 오미크론 같은 게 확산되는 게 이제 블랙스완일 수는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제 예상에 바뀝니다. 네. 그렇죠. 이거 예상할 수 없는 네. 위험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럼 리스크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위험 그 그쵸.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쵸. 보세요? 한번 볼게요. 그 과거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2차 세계대 전쟁이 지난 다음에 지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왔던 요인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요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뭐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던가 그리고 오일 쇼크 1970년대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FRB가 통화 긴축을 해서 경기가 악화된다던가 혹은 주식시장이 너무 비대져서 거품이 붕괴된다던가 혹은 미국 정부가 재정을 안 써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던가 그리고 이번에 최근처럼 코로나19라는 질병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미국 FRB가 통화를 긴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경험들, 그 과정에서 또 주식시장이 좀 과도하게 올랐을 때 같이 맞물려서 안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회색 코뿔소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미국 FRB의 통화 긴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경기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네.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낮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요, 올해 하반기 때 미국 경기가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봤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6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금 늦춰졌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경기 회복이 한 번 남아 있다라는 게 저희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 미국 소매업체 재고율이라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해놨는데 이게 지금 1.1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매업체들이 매출액 대비 재고가 1.1배 정도다라는 의미인데 네. 과거 15년 동안 이 평균 재고율이 1.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재고를 덜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편의점에 가시면은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는데 캔 음료가 100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00개 뒤에는 또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거기에 보통 140개 정도 넣어놔요. 네. 밤에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음료수를 빼가고 나면요, 직원이 몰래 뒤에서 채워놓거든요. 보통 14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네. 이게 적정한 수준인데 지금 110개밖에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물건을 공급이 안 돼서 못 받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병목 현상이 풀리고 나면은 생산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110개에서 140개까지 채우는 활동이 일종의 그게 생산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경기 회복을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네. 실제로 병목 현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골프공 같은 경우에 뭐 타이틀리스트 같은 골프공은 태국에서 주로 생산되잖아요. 네. 그것도 요즘에 단체 구매를 하면은 이게 주문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나이키 같은 경우가 나이키가 생산하는 물량의 43% 정도가 베트남에 생산하거든요.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나이키 주가인데 상대적으로 뭐 룰루레몬이나 뭐 캐나다 구스나 다른 의복보다 주가가 부진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빨리 올라오는 이유가 생산 활동이 제각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목 현상이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소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다시 멈추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을 네.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 실제 중증의 강도가 좀 나올 텐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좀 약하기를 내심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센터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재고가 낮아서 재고를 채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상반기 이후에는 이게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런데 지금 수요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아니에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요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수요가 나쁘지 않은데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병목 현상의 원인이 네. 수요도 생각보다 너무 좋고 공급은 생각보다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11월 달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600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또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래서 특히 뭐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선박, 그리고 뭐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출이 늘어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 외에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생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가미가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고점을 통과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수출 경기가 양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코스피는 수출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지금은 NFT나 뭐 메타버스에만 온통 관심이 가 계시는데 네.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힘을 내면서 코스피를 3,400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국가별로 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계속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네네. 것 같습니다. 내년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요즘에 모든 해외 투자는 뭐 미국 주식 빅테크만 주로 투자하시고 중국은 언제 올라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내년까지는 미국이
우위다. 예, 그리고 중국은 좀 내년 이후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네.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 주황색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여기 X축 보시면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시계를 높여서 80년대부터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미국과 미국 이해 지역의 국가가 10년 정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세계 성장을 주도를 해요. 1980년대는 일본이 주도했죠. 그러다가 뭐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절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1990년대는 미국 주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인터넷이 깔리고 뭐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IT 하드웨어 기반의 성장을 10년 동안 했죠.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분과가 되면서 이제 중국이 전면전 나섭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요. 공장, 그러니까 뭐 인형 만들고 만들고 하려면요. 공장 만들고 도로 깔고 수출할 수 있는 항공시설 만들고 그게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거고 그 당시 때 뭐 포스코라든가 뭐 화학주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또 주도주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미국이 무형 투자 중심들. 지금 우리가 주도주라고 빅테크라고 얘기하고 있는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미국 주도의 성장이 10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미국도 그런 고성장 산업들이 좀 거품이 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걸로 봤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언택트 비즈니스가 한 번 더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중국 차례인데. 중국이 될지 뭐 다른 나라가 될지 그렇죠. 인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국도 이제 거품을 조금 다지고 뭐 좀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런 미국 주도의 이제 성장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의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는데 저희 하우스의 생각은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패권이 뭐 바뀌는지 좀 보자. 저희가 패권을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주도주가 바뀌는 걸 보면 되는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3연임이 결정되잖아요. 네. 내년 10월 달에 공산당 총석이 3연임이 결정되고 2023년도 3월 달에 이제 주석, 뭐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부 통제에 좀 집중할 거다. 네. 그래서 중국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 이후부터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중간에 제가 빠뜨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여기도 지금 미국도 상반기까지 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 3,300 네. 하반기에는 어떤 이유로 침체가 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될 거예요. 이미 이제 사실은 올해 9월, 10월 정도에 경기 모멘텀이 고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가 이연되면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어요.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는 꺾이고 네, 네. 물가는 올라가는 네. 그런 것들을 내년 하반기에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네네. 예, 저희가 자본주의 뭐 최근 100년 동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경우는 1970년대밖에 없거든요. 오일 쇼크. 오일 쇼크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이제 뭐 중동에서 배럴당 3불 하던 게 갑자기 30불 하니까 나타났던 거고 현실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수요가 안 좋게 되면은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세계화에서 자꾸만 탈피해서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베트남에서 생산해야 되는 골프공을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요. 이게 아무래도 비싸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물가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봐서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는 이제 하강 국면으로 네, 경기 모멘텀 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이 지금 600억 달러가 뭐 11월에 나왔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경기 모멘텀들이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때 미국 FRB는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안 하고
금리를 언제 올릴까를 이제 고민할 거고,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도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미리 지금 베팅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걱정거리를 하반기 때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지금 높아진 성장률에서 둔화인 거지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게 뭐 마이너스로 가거나 지수가 박살날 정도로 이제 뭐 수요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하신 이유는 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내년도에 3,400을 기록한 다음에 네네. 연말 코스피를 2,800을 보거든요. 네. 그걸 많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6월달에 3,300포인트 기록한 다음에 최근에 2,800까지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느낌일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느낌.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에서 돈을 정말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덜 풀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 여기서 비롯되는 어떤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주황색이 미국 FRB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푼 네. 돈이고 파란 색깔이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가 푼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파란색은 실업급여,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 뭐 2000년도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터졌던 해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나치게 많이 주는 바람에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에서 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풀린 돈이 6조 달러, 올해는 4조 달러. 근데 내년도가 되면요 이게 1조 달러 초반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라든가 돈을 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경기 스스로 간에 이제 체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환경인 거죠. 네. 문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코스피가 뭐 한 1,800포인트라고 하면 상관없겠는데 그래도 2,900, 3,000이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는 뭐 거의 뭐 4,600, 500 정도 되니까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네. 자, 파란색 라인 차트가 미국 FRB가 시장에 푼 돈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라인 차트가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푼 돈이거든요. 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요, 미국 정부가 돈이 별로 없어서 그 당시 때는 그 주황색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2012년도에 멈춥니다. 네네. 반면에 파란색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의존해서 경기 부양정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 수준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오랫동안 상승해요. 통화정책에 의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정반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미국 FRB는 내년도 6월이면은 돈 푸는 거를 멈추죠.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뭐 인프라 투자다 뭐다 때문에 저 주황색 라인 차트를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실물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주식시장은 미리 모멘텀이 약화된다. 통화정책이 사라지면서. 선반영. 네네네.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실물 경기는 좋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돼요. 네. 네. 근데 미국 FRB가 돈 푸는 거를 내년 상반기 때 이제 6월 정도에 멈추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그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서 경기는 좋은데 주식시장이 재미없네 이런 얘기가 내년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쁜. 네네네. 경기는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아, 그렇죠. 보통은 다 이제 선반영되고 막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양책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잠깐만 그냥 좀 논외로 한번 여쭤보면 네네. 지금 부채한도 관련돼서도 12월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3일 날 이제 미국이 부채한도 뭐 협상 종료일이고 15일이면 디폴트가 난다라고 네. 하는데 이 부채한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뭐 미국 재무부 쪽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12월 중순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부채한도 협상이 부결됐었을 때 미국 재무부가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연방직 공무원들을 무급으로 집에 보냅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공공시설, 문 닫죠. 미국 정부 공공도서관, 공원. 뭐 공원, 네. 놀이공원 다 문 닫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죠. 연방 정부가 폐쇄가 됐으니까 되게 불편하시겠네요 하면 엄청 불편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이제 미국 재무부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 감독을 하는 정도이지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증시라든가 경제가 크게 망가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밀렸을 경우는요, 미국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합의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건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자산 네. 시장에는 거품이 좀 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갔지? 네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네네. 뭐 우리나라보다 지금 원래 높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갭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이런 버블 현상,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 차트가 미국 그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지금 221%입니다. 네. 미국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2.2배까지 왔었어요. 예.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거론할 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되기 직전에 그때 132%였었거든요. 예. 지금은 220%입니다. 이거를 거품인지 아닌지는 이제 각자 판단이겠죠. 왜냐면요. 2007년도랑 비교해서 지금은 금리도 낮잖아. 네. 돈이 더 많이 풀렸잖아. 여러 가지 또 이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네. 분명한 거는 고도 비만 상황까지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대비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던 대상자가 미국 FRB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계속 풀었잖아요. 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6월이면 이 달러 푸는 거를 멈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경제 규모 대비 자산시장이 220% 정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뭐 220%가 된다는 얘기는 악재에 민감해져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다소 고도 비만이 되면요, 뒤에서 누가 밀면 못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체력이 약화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민감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올해 화두가 ESG 아니겠습니까? 뭐 ESG가 화두라서 ESG 관련된 테마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여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ESG 등급별로 세금을 내는, 실제로 세금 내는 비율이에요. 세율을 표시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미국에서 거론되는 얘기가 ESG 등급이 높은 뭐 트리플 A, 더블 A, A 등급이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의 실질 세율이 여기 정크 본드 투기 등급인 뭐 CCC 등급보다 훨씬 세율이 낮아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각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정작 ESG 등급도 높아서 뭐 우리가 추앙받는 기업들의 세금을 얼마 내느냐라고 가면요, 세금을 별로 안 낸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요, 미국 정치인들이 세금 더 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내년도 10월달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많이 돈 벌었잖아요, 그동안. 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걷어들일까. 그 주식시장이 악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내년도 하반기 때 예정되어 있는 이제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빅테크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차별화된다는 얘기는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년도 하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전략을 한번 이제 같이 짜본다고 하면 일단 상반기에는 승부를 보고 하반기엔 안 좋을 것이다. 이거를 잘 또 치고 빠지려면 언제가 고점인지를 좀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보통 뭐 주식을 뭐 10월에 사서 5월에 팔라.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5월 정도를 고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내년도 5월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경기 모멘텀들이 고점을 좀 통과할 걸로 보고 있고,
사실 올해 6월 달에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제 생각에는 실적도 좋았지만 유동성의 힘이 컸다라고 봐요. 종합개미. 그렇죠. 뭐 고객 탁금이 뭐 70조, 80조까지 증가하는 그 힘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밀린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 때 그때 나오는 고점 그게 한 3,300에서 3,400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를 5월 정도, 6월 정도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 차트가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예요. 많이 올라와 있죠. 얘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경에 고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NH투자증권 뭐 리서치 본부의 생각입니다. 5월을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5월을. 날이 주목해서. 가정의 날에. 5월에 또 제 생일이 있는데. 네. TMI 5월에 였습니다. 주식 팔아가지고 선물 사면 되겠네요. 아, 예. 네. 스스로에게.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이런 걸로 해서 NFT,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트너사가 네네. 글로벌 컨설팅 기업 가트너사가 이제 미래 기술의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인기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그림은 2019년도에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5년에서 10년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거고 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건데 2019년도에 가트너사가 전망했던 그 10년 뒤에 부각될 만한 기술이 저고도 위성 시스템, 레벨 5 자율주행, 네. 바이오 칩, 그리고 5G 이런 것들이에요. 네. 5G는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망했던 거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 네, 2년 전에 네. 5년 내에 도래할 수 있는, 뭐 5년에 10년 내에 도래할 수 있는 신기술들. 근데 보시면요. 적어도 위성 시스템과 레벨 5 자율주행 5G가 접목된 기업이 네.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2년 동안 뭐 이런 것들. 이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네. 올해 가트너사가 전망한 향후 10년 내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을 보면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대체불가 토큰, 네. NFT, 탈중앙화 신원 증명. 지금 그게 지금 주식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런 비즈니스들은 계속 커질 거고 시장의 성장성을 부여받을 텐데 문제는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번 바뀐다. 이렇게 봐야겠죠. 큰 틀은 가는데 그쵸. 그 안에서의 종목들은 계속 바뀐다. 그 NFT라는 게 대체 불가 토큰 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이런 것들 어렸을 적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네? 뭐요? 어렸을 때요? 우표 수집. 센터장님 지금 저희가 센터장님의 지금 연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씰 이런 거 자, 모으고. 제 한번 거리두기 갑자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은 뭐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은 저는 어릴 때 그거 네. 우표 전지로 된 거 사겠다고 우체국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그 우표가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면은 그 액면가는 10원이잖아요. 그 당시 때는 그 한 장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요. 우표를 모았던 기억이 그쵸. 한정판이다. 그러면 근데 열심히 그 모았던 한정판도 기억이. 개수는 있는데 이건 한 장. 근데 네. 이게 10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부르는 게 1000억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시대의 유동성 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돈이 좀 넘쳐 흘러가면은 비싸게 거리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미국 FRB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게 되면요. 네. 그 가격이 NFT의 가격은 떨어지죠. 일단은 떨어지면서 또 조정기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NFT가 각광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5년, 10년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상화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입니다. 예. 네. 가상화폐도 분명히 블록체인 환경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는데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격 몰라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뭐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도 가고 뭐 1억도 간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빠진 이유가 길게 보면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에 약간 위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조금 과열되어 있다 그렇게 네. 좀 판단을 네. 하시는 거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지기를.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또 잘 투자하고 싶고 내년 잘 준비하고 싶고 이런 건데 아마 또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주시하면 좋을지 NH투자증권에서 선정하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네. 했는데 좀 재미없는 종목을 일단 추천드릴게요. 아. 네. 재밌는 거 가져오셨어야죠, 센터장님. 국민주 삼성전자, 이런 거는 SK 하이닉스. 네. 네. 내년도 삼성전자 10만 원 정도 보고 SK 하이닉스 10만 전자 갑니까? 네. 그리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됐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좋게 보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들도 대출 총량제지만 상반기 때 대출이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도 상반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시죠. 바이오 주식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올해.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자신 없어 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주식 정도는 괜찮은데 작은 주식들은 개별 종목 이슈로 접근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신약 개발된 종목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재미가 없었던 맞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실험 못했어요. 네. 백신만 2상, 3상 진행돼야 되는데 그 진행을 못한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끝나고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요 임상 실험 재개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임상 실험을 하던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재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내년도에 볼만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개별 기업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네. 논리고 저희 뭐 미디어 담당 애널리스트는 NFT 최대 수혜주는 하이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임주가 종목 하나도 없네요. 이거 약간 센터장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신가요? 네. 게임주가 지금 NFT 때문에 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게임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다분히 민주적으로 정한. 민주적인 네. 절차로 제가 이 종목 선정할 때 일부 휴가를 갔습니다. 또 일부러 휴가까지 개입 안 하려고.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건 뭐 방송 아니다 생각하고 술자리다 생각하고 저쪽 중에 가장 내가 끌린다 하는 종목 있으시면 이게 방송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는 아닐 이게 수가 술자리일 없구나. 수는 없어요. 네네. 피디님 자막 넣어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자막 반사하는 넣어주세요. 건 아니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느낌?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재작년에 1418포인트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2800포인트예요. 2900이에요. 네. 네네. 3000포인트 갈 거다라고 2년 전에 예상했던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없죠.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바벨 전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큰 주식하고 그리고 작은 주식은 여전히 환경 테마가 관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보면은 인선 ENT라든가 JC 케미칼 같은 이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추천했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군들은요, 뭐 해당 국내 주식은 뭐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주식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5년, 10년 길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 달 대응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조금은 너무 변동성이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벨 전략으로 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은 친환경, 네. 환경 관련해서? 관련된 이런 쪽이 관심이 있으시다. 네. 네. 이 아, 부분까지. 네. 아주 오늘 조금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우표부터 시작해서 좀 재밌게 네, 좋았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재밌게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뷰 너무 좋다. 그래서 하우스뷰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대신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네. 의견은요. 저희는 뭐 예언가도 아니고 네.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궤도 수정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네. 시청하시는 우리 뭐 연합인포엑스 뭐 진짜 그 진성 그 시청자분들 네. NH투자증권 리포트들도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저는 NH투자증권 리포트를 거의 매일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애널리스트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애널리스트들 있고 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매번 좀 그리고 센터장님도 좀 자주 나와주세요. 8월에 나오시고 이렇게 12월에 나오시는 거는 이게 시청자들에게 좀 너무 우리 시청자들을 네네. 네. 어려움에 기다리게 빠지게 하는 하는 게 아닌가. 일이기 때문에 좀 네. 자주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선을 저- 다하겠습니다. 잠시 근데 아까 저희 제작진분들이 저희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제가 못 들었거든요. 특별히 뭐 어떤 전달하실 내용이 다시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메신저가 일단 저는 볼 수 없고요. 이 요일 타임이 아니라서 우리 팀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시간이 좀 있대요. 아, 아, 그래요? 예. 아.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러면 팁 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센터장님이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병목이라서 끝날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까 금리 전망을 보면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이제 NH에서는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 전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거든요.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그 통화 정책을 먼저 보면요. 네. 그 테이퍼링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네, 풀 대 덜 푸는 거죠. 네네. 금리 인상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FRB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완전히 별개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텀을 두고 싶어요. 텀을. 왜냐하면은 2013, 14년도에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텀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 FRB 같은 경우들은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그들은 2023년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 네. 이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변수는 물가인데 네. 물가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물가가 2%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1.8, 뭐 1.9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없는 환경이었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평균 물가는 2.1, 2.2 정도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아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정도는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수준 때문에 통화 정책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거 다분히 네. 부동산 같은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한 네.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신중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너무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뭐 우리나라가 싸게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중국이 조립을 해서 그거를 미국에 판매하는 아주 최적화된 그 효율성 높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비효율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제품 단가가 올라가요.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뭐 그냥 지나쳤는데 네네.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뭐 3연임에 성공한 2023년도 이후에 그때가 되면 아마 중국은 또다시 외부적으로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뭐 그동안 안 했던 1대1로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힘겨루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해서 그게 마냥 그것도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변수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2023년도, 4년도. 네. 제가 이쯤에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오미크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밤 9시 정도에 결과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감염이 판정이 됐네요. 나이지리아 방문하신 그 의심 감염 사례. 네. 이런 경우에 어쨌든 오늘은 의심 사례였고 내일 되면 이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온 거니까 당장 타격을 받을 업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좀 미리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미리 받았기 의심 때문에. 사례지만? 네네네. 네. 그래서 영향을 너무 크게는 안 예측할 볼 수- 필요는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침도 많고 작년부터 그랬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할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해야 네. 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네네. 여기까지 지금-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네, 지금 아니요. 계속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마무리해도 된대요. 아니 내가 질문이 많아서 아 예, 아 예. 궁금한 게. 아 마음껏 아니 제가 저희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돼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선생님 때문에 안 아,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네. 그런 자상한 아빠. 그러면 네 네. 문자로 물어보시고 문자로 전화번호 주시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실래요? 지금 네.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직도 국장하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디커플링이 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빠져나간 자금도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 짧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제가 안 가는데 네. 네. 그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스마트폰. 들어요. 아. 요즘 스마트폰을 5장 7부라고 부르잖아요. 5장 6부도 아니고 5장 아 7부. 몸에 하나 아 예, 네네네. 새로운 장기와 같은 이제 네. 몸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이 쫙 들어와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으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시거든요. 굳이 뭐 어렵게 해외 주식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쉽죠. 예, 원화로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국내 주식으로 100조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네. 지금 한 50조 원 들어오고 50조 원은 해외 주식으로 나가요. 이게 디커플링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 전 세계적으로. 대만 사람들도 자기네 주식 사고 미국 주식 사고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걸 다 종합해 보면 미국 주식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을 받게 되면요, 한국이 아무리 싸더라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외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거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안 변한다. 바뀐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결국엔 또 기술의 발전 덕분에 네. 또 주식시장이 중간에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미국이 조금 빠지면 우리 싸다고 안 빠지겠느냐. 그 말이 약간 뭔가 비수가 돼서 팍 꽂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함께 봤고요. 센터장님 또 이제 우리 자녀분 픽업하러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가셔야 되죠. 저희가 어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일찍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말 시청자분들이 너무 감탄하시면서 좋은 고견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 꼭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